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평가 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게 될 강사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낯선 과목은 맞아요. 낯선 과목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학이나 회계학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일정한 그 인풋이 없는 자, 즉, 그 학습의 투입을 이제 열정을 투입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이제 쉬운 과목은 아니라는 거고요. 금년 그 37회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예전보다 상당히 이제 그 난이도가 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수험생들을 많이 당황하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경제학이나 회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점수 그냥 60점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주 소수의 전공자는 뭐 아니라면은 전공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전공자가 아니라면은 기본 강의를 정독으로 일단은 한 두 번 정도는 꼭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속독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3회독 정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정립된 다음에 다른 과목을 또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간을 안배를 하시고 3회독 정도 해두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정립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짧은 기간에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단기간에도 이제 회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뭐 다른 시험 관련 이야기는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끔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네, 과목을 소개하는 수로 바로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감정평가 관계 법규로 이제 과목이 명칭이 붙어 있죠. 네.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하고요. 이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판정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능력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되고 이제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평가 대상이 될 이제 토지 등에 관하여 이제 관련 제도를 학습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죠. 토지고요. 그 우리나라 토지 땅이 있죠. 이 토지는 그 용도별로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람은 이제 성별로 분류하면은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으로 분류하고요. 토지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자, 그때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어떤 토지 위에 어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서울이지만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이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녹지 보존의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뭐 100만 원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똑같은 서울의 땅이지만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게 될 토지 관련 제도, 즉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그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즉 개발을 할 때 해당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 행위는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럼 규제를 받으면은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 행위를 못하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또 낮게 평가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 외에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고 또 한 번 지정된 용도지역이 영원하지도 않거든요.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될 수도 있고 상업지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용도지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정이 되고 또 지정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변화시킬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목 소개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토지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이 토지에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법이 오늘 실시간에 공부하게 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토지 관련 법률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에서 가장 기본법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출제 못한수가 1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 공부하실 때 처음은 무조건 국토계획법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13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을 못 맞추면 상당히 이 과목에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감관법 하면은 국토교육법이 대표적인 법이다라고 해서 국토교육법 이해에 총력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어서 한 8개, 최소 8개, 10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은 나머지 기타 관련 법률들은 하나씩 깽판 쳐도 하나씩 놓쳐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도 국토계획법, 둘째도 국토계획법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기본법에 관련된 이제 학습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네,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었어. 그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되잖아. 노후화되면은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건축물의 구조 안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건축하죠. 또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으면 리모델링 하죠. 그러면은 그 재건축을 하면은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의 방법과 절차, 재건축 사업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아마 수도권에서 여러분이 감정평가서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업무에 거의 많은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예요. 요런 일을 능력껏 잘 하셔야 이 업종에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분의 앞날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업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여러분의 능력치고요. 그 능력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차까지는 같이 합격하면은 연봉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차, 5년차, 10년차 되면은 똑같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여러분의 연봉 차이가 누구는 10억이고 누구는 몸의 가치가 3억일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업무 능력은 곧 제가 담당하는 이 과목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배우는 이 과목을 공부 잘 하셔야 1차 과목이지만 과목은 시험에서는 감평사 시험에서는 중요한 과목은 아니지만 솔직히 나중에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은 모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봐요. 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지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은 종전의 재건축 대상, 노후화된 건물은 철거합니다. 철거하죠. 그러면은 어떤 조합원의 아파트, 철거된 종전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5억이라고 이제 가액을 평가하죠. 요 일을 감정평가사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철거 대상 종전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이 끝나면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이 새 아파트의 추산액을 9억이다, 11억이다,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가액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여 자격증을 가진 여러분의 일자리를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재건축할 때 종전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지 않고 그 조합원이 분양받을 새 아파트의 추산액을
산정하지 않으면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계획된 지역이 한 150여 건 내외라고. 그 150여 건 내외니까 수십만 시대가 10년 동안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될 거잖아요. 그때 새로 분양될 아파트의 추산액, 철거 대상 종전 아파트의 가액을 여러분이 평가하니까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택 잘하신 것 같다. 네, 그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 높게 되는 거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국토기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우리나라 토지 가운데서 그 토지나 건물 가운데서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소유 재산이에요. 국가 소유 재산이 무지하게 많겠죠. 이것들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여러분에게 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어요.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평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토지 관련 법률에서 이렇게 학습하시게 될 거다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법이 뭐죠? 국토기획법이라고 소개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착물,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죠? 건축물이죠. 건물이죠.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이제 보이는 것은 전부 건물이죠. 그러면은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면은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이 빌딩은 대출을 얼마까지 줘야 될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공인평가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평가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제 토지 등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부를 보셔야 이 토지와 건축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자, 이 건축물에는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전세권이 존재하는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등기부에 관련된 법, 등기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을 만들어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건물을 지으면은 구청에 가면은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이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그 가격을 이제 행정정보 공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격을 이제 공시하여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가격 공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가, 담보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중 가장 기본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모든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의 가장 기본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공법의 기본,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국토계획 여기 오십시오. 요 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교재는 15페이지죠. 네, 15페이지 교재를 펼쳐두시고, 자,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법 어떤 총론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전체적인 내용, 숲을 한번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가기를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봐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법률의 이름이 뭐죠? 법률 명칭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하시게 될 건데, 자, 이 법률의 핵심 내용,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이제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수립해서 이 수립된 국토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앞으로 한 4주 정도, 이제 4주 내지 5주 정도 강의를 국토계획법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4, 5주 정도 수업을 듣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실 텐데, 시작하면서 먼저 간단하게 이 법률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국토계획이 이 법률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은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보면 이제 국가계획이 있죠. 국가계획. 이건 상징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쭉 나가겠죠. 국방부. 자,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이 곧 이제 국가계획이다 상징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이 국가계획에서 장단계적으로 이제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을 도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의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엄청 이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나중에 가장 익숙하게 될 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단위로 해서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도시계획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은 군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그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서울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군지역은 군기본계획이 있어. 그 도시기본계획과 군기본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 또는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는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야라고 서울시 차원의 계획이 존재하거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서울시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서울시의 각 구별로 지역별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녹지지로 묶여 있지만 10년, 20년 이후에 주택지로 개발되고 상업지로 개발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된 지역이라면은 현재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으면은 자, 이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8개입니다. 기업부터 나와 있죠. 이 구체적인 8개의 정책을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나는 2026년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2027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꼭 합격할 거야.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1년 내에 감정평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에 취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5년 내에 연봉 10억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한 20년 이후에는 나도 50억, 이렇게 100억 정도의 경제적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이라든지. 그리고 한 100억 정도 이제 경제적 부를 축적을 했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100억 부자가 되면. 저같이 공부했던 제자분들 100억 이상 부자가 되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 50억, 60억, 70억, 80억까지는 자주 연락도 하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소통을 하다가 100억, 200억이 넘어가니까 이거 인생의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드가 달라지죠. 그래서 100억, 200억이 정도 되니까 이게 끊어지게 되고요. 저도 만나기도 좀 부담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이제 100억, 200억 정도 부자가 되면은 이제 부자가 돈 자랑하고 돈 쓰지 않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좀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봉사도 하시고, 또 불우하신 분들 좀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좋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사람이 또 뭐, 우리 관악구청, 뭐, 서울시 의회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의 열망이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장기적인 목표잖아. 그래, 인생도 1년 단위의 계획이 있고, 즉, 단기 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듯이, 도시와 군도 마찬가지야. 도시 지역과 군 지역도 그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기업부터 나와 있어요. 8가지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이 무엇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는 강론에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국토를 개발하고, 국토를 이용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인지는 계획되어 있고, 그런 계획은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에는 장기 정책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총론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총론 지금부터 얘기를 좀 펼쳐보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제가 강단에 딱 서니까 여러분 느꼈죠. 강의를 1년, 2년 한 것으로 느껴지진 않죠. 그죠? 저 강의 27년 차예요. 27년 차고, 전국의 공인중개사,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2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제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명 정도가. 네. 강남 해커스 1타를 3년 전까지 7년, 노량진에 한국법학교육원에서 13년, 이렇게 공인중개사 유명 브랜드는 다 누릴 거 다 누렸고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써요. 그죠? 경상도 출신이 저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지방대학을 나와서 이거 학원 강사로 서울시에서 25년, 27년을 버틴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아요. 다 학원 강사 연고대예요. 서울대고. 네. 거기서 버텼잖아요. 버텼죠. 강남 해커스도 쉬운 자리 아니거든요. 1타를 장기 계약 7년을 했다는 것은 책 쓰고, 문제집 쓰고, 강의하고, 동영상 매출이 나와야 버티는 자리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예. 그래서 믿고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처음 강의 들으면서 경상도 사투리, 억양, 딕션이 좋지 않다. 안 들으면 되죠. 나는 서울말 다 알아들어.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이고, 교재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 동네 아저씨 아줌마 다 듣고 합격했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억양이 좋지 않고 딕션이 좋지 않지만 결국 듣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합격시켜주니까. 그죠? 그리고 한 3주 정도만 강의 들어보면은, 아, 선택 잘했구나. 내가 감정평가 자격만 겨우 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분야의 연봉 최고가 될 수 있는 실력을 이 분야와 같이 공부해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3주만 강의 듣고 나면은, 가세요 해도 여러분 못 가요, 이제. 잡힌 거야. 자신 있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아무튼 구경 가세요. 배우려고 하지 말고 국가계획이 있어. 최고의 국토계획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킬지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된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죠? 교통문제. 서울시랑 현대도시 교통문제 아니야? 교통문제. 인구 문제.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니까, 도시에 집중되니까 환경문제. 교육문제. 그죠? 이런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근데 이 도시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교육 문제가, 환경 문제가,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계획을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와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야.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이 아니고 두 개의 성의 도시와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이라고 부르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두 개의 성의 도시와 군을 묶어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 등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 국토 단위의 국토계획에는 국가계획이 있고, 두 개의 성의 도시와 군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이 정도 맛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개의 도시 단위로,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이고, 도시군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8가지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기억부터 이용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이제 하나씩 봅니다. 보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어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규제 밑줄 것이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보호구역과 시가버주는구역과 수단조언보호구역을 밑줄 것이십시오. 밑줄 꺼서 요건 4개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보호구역과 시가버주는구역과 수단조언보호구역, 이 4개를 적으십시오.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보십시오. 토지는 용도별로 종류를 나누면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몇 가지로 분류되죠?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분류되고, 자, 이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보여드릴게요. 딱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봐주십시오. 자, 기업과 니은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고, 서울은 도시지역이에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자, 도시지역 안에는 크게 땅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합니다. 4가지. 아까 잠깐 보셨죠? 4가지로 구분하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이라면 최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맞도록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업무용도의 빌딩이죠. 업무용도의 빌딩. 여의도 강남역 주변 지역, 여의도의 업무용도의 고층 빌딩 보셨죠? 네, 업무용도의 빌딩을 건축하거나 상가, 동대문 상가라든지 남대문 시장, 이렇게 광장시장 등 상업용 건축물이 건축에 허용된 땅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 건축이죠.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서울의 땅이지만 그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 녹지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다르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이런 용도지역을 토지 위에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서울시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이 정책으로 위반되는 단계,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계라면은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녹지지역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주거지역에 준하여 평가해야 됩니까? 주거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을 모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저는 암기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감정평가서 공부하면서 암기 카드 만들어서 암기하고 단기간에 외워서 합격할 생각을 가진 자가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겠냐고. 저는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해라. 이해가 반복되어서 기억된 것이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없는 암기 코드식 공부는 공부 아니죠. 누구나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암기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단 문제풀이할 때 보면은 그래도 단순한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20%, 10% 존재하죠. 그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 이어도 맞다는 거죠. 보시죠. 그 다음에 근데 한 번 지정된 용도지역은 영원하지 않아요.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어. 제곱미터 땅값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제곱미터 땅값이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5배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은 용도지역의 지정입니까? 지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입니까? 변경이잖아.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시가와 주둔구역, 수단조원보호구역의 공통점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구의 규제를,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보다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목적으로 이미 지정된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이고,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말이야.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여기다가, 녹지지역 위에다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으로 지정해버리면, 여러분, 녹지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규제가 더 강화되겠죠. 이러면은 똑같은 녹지지역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돼서 규제가 강화되면은 개발할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되니까 개발을 못하게 되죠. 개발 가치가 떨어지면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높게 됩니까? 낮게 됩니까? 낮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어떤 용도지역이 21개가 있어. 나중에 배웁니다. 이제 강론에서 다음 주에도 배울 거예요.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하고 그 다음에 수십 개의 용도지구와 그 지정 목적들, 그리고 이 용도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도 가능하지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규제. 이 규제를 알아야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평가될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실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정도만 들어보셔도 여러분이 나중에 고액 연봉자가 되고 나중에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목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연봉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맛보기. 그래서 땅은 중요하면 땅은 용도별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으로 분류되는데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무엇이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다. 일단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강론에 들어갈 거야. 용도지역편 들어가서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의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배웁니다.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만 알아도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인정받게 되죠. 이거 모르면은 자격증 따고 늘 일 못한다고. 그죠? 늘 일 못한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1개의 용도지역 종류하고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 다음에 그 21개의 용도지역별 개발 행위제한, 규제를 배웁니다. 규제가 있으면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개발 행위제한, 용도지역별 개발 행위제한을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대지에도 건축 가능한 면적이 규제됩니다. 건폐율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건폐율. 그는 뭐죠? 건축물. 폐가 덮을폐자. 비율이잖아. 대지 면적에서 건축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대지를 건축 면적이 덮고 있는 비율. 건폐율을 배우죠. 그러면은 건폐율이 70%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이고요. 건폐율이 50%면 대지 면적의 50%만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이고요. 건폐율이 20%면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건폐율 수치가 높아야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오르는 거잖아. 건폐율이 20%면은 땅 100평 사더라도 건축 가능한 면적은 20평 이하로 규제된다는 뜻이잖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돼요. 어디서? 용도지역 편에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규제를 배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과목을 모르면 여러분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배웁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인데 예를 들면 잠깐만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건데 오늘 그냥 맛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죠. 1층, 2층, 3층, 4층, 5층이에요. 5층.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동일하다면 5개층이니까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면적이 얼마죠? 500제곱미터라고. 그럼 대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 이 대지 면적 그러면은 이제 연면적,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 가운데서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비율이에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잖아. 비율,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용적률의 허용 한도가, 즉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은 용적률의 한도가 커지잖아요.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500이 600, 700, 800이면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또 연면적이 500에서 400, 300, 200으로 내려가면은 건물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적이 허용된 용적률이 몇 %냐에 따라서 건축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남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500%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의 15배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하니까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등포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300이니까 그죠? 강남보다는 건물이 낮게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규제,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지는 거잖아. 이런 시스템을 이 과목에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면은 용도지역 평가서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구 평가 가지고 똑같이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건축이 제한돼,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지구로 묶여 있거든요. 고도지구는 용도지구인 거야. 그럼 고도지구에서는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를 알아야 고도지구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초 지식을 감정평가 관계분께서 전부 배우시게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앞으로 강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표를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다음 주도 풀어가기로 하고 일단 토지 위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한다고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교재 적으십시오. 기반시설. 보십시오. 기반시설이 뭘까요? 기반은 뭐죠? 기반시설의 기반은,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삶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반은 기초잖아요, 기초. 그러면은, 우리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시설을 뭐라고 하죠?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땅이 서울에 한 평도 없어도, 그죠? 아침에 학원, 자기 땅도 아닌데 당당하게 학원 오셨죠? 지하철 내 것 아닌데, 당당하게 지하철 타고 오셨죠? 이렇게 내 것이 아니지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요. 예를 들면 적으십시오. 도로, 지하철, 공원, 학교, 한강대교 그만합시다. 이런 게 전부 기반시설이야.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도로, 지하철, 공원, 학교 등이 기반시설이고,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봐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서울시 지금 지하철 9호선까지 그죠? 개통을 했잖아요. 서울시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지하철 설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예요. 고척동에 야구 돔 경기장을 설치한 것도 기반시설 설치예요. 그러면은 토지 위에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이 되면은 지하철 설치가 결정되면은 주요 지역에 역이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죠. 그러면 그때 그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됐다면은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면 그 지역의 역세권 중심의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여러분 또 그것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그 토지나 건축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업무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철 9호선까지 건설될 때 고척동에 야구 돔 경기장이 건설될 때 한강대교가 만들어질 때마다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볼 수 있고 그 기반시설 설치는 전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 정비 청계천
복원은 여기에 해당되잖아. 청계천 복원. 그럼 봐요.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청계 고가도로였잖아. 그 교통소음과 교통먼지만 주변에 떨어지잖아. 고가도로에 의해서. 그죠? 근데 그 고가도로,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해버리고 하천을 복원하고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흐르게 하고 조경이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 주변의 카페나 주변의 업무용대 빌딩들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오르게 됩니까?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노량진이나 강남에서 일타 강사로 붙은 이유가 이렇게 암기 이렇게 방문가 클래스를 해서 이렇게 암기 코드를 가르쳐 본 적은 없어. 그래서 한 번 시험적으로 떨어지고 재수생은 대해서 다 봤거든요. 부동산 공부 2차가 보기니까. 떨어져서 2차 재수생은 오면은 다 붙여내버렸으니까. 초보자는 사투리 잘 못 알아듣겠어요. 초보자니까 이해를 못한 거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 그지? 아무렇게 해도 다 알아듣고 다 학교 가던데. 공부 좀 하신 거는. 처음 들으니까 모든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그리고 저같이 공부하시면은 공인중개사 오픈에서 전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준비된 자는 성공해요. 거기에 열정이 더해진다면. 맞죠? 개고 자격증 따고 전문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업종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합격만 하시지 말고 감정평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죠, 지금. 겨우 붙지 말고 전문가 되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적으십시오. 신도시개발사업이야. 신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나중에 배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잖아. 아까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철거 대상 건물의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그랬죠? 새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추산액을 산정해야 된다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감정평가 법인들이 좋아하는 일거리예요. 무수히 많은 일거리가 쏟아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재개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입안하고, 나중에 배워요.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정책 입안하는 과정을 배우면은 어떤 과정에서 그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는 초기 단계에서 그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이 업무 브리핑을 하고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그죠? 회사에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브리핑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정보를 제도적으로 얻어내고, 그죠? 또 일을 따면은 그것을 능력 있게 잘 평가해서, 그죠?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휴식하고 마지막 부분까지 도시공관리계획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